네, 안녕하십니까. 김명배 교수입니다. 예, 자, 오늘은 저희들이 16세기, 1500년대의 소고 인문주의와 르네상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많이 읽고, 정말 어려운, 다른 사람들 못하는 고전 라틴어, 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어려운 한문을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타락한 자, 그리고 상놈들이다. 이런 입장을 가진 자들이 인문주의자들과 유학자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몸으로 행동을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학자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럴싸한 이론과 학설도 우리가 실제 세상에서 그것을 실행하고 하려면 시행착오가 있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새로운 방법과 기술을 익혀서 진정한 정답을 그때그때마다 찾는 것이 인생이에요. 절대적인 정답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정답은 없는 거죠. 늘 순간순간 우리는 새로운 정답을 우리의 몸과 우리의 뇌와 마음을 움직여서 자꾸 수정을 하면서 그 방법과 기술을 익혀서 그것을 실제 성취하는 것, 그것이 창조죠. 그것만이 에너지가 있고 살아있는 것이죠. 근데 책과 학설만 주장해가지고는 에너지가 없고 창조력이 전혀 없고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생명은 창조력, 에너지가 넘치고 기운이 넘치고 활력이 있고 마음으로 착 와닿고 그것에 우리가 감동도 하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 자체가 변해야 되죠. 변해서 생명이 막 움직여야 그것이 진정한 것이지 어떤 그럴싸한 논리로서 한 것은 생명력이 에너지가 없다는 것이죠. 자, 16세기 소고 인문주의가 딱 시작이 되는데 한 여러 분야에 있어서 시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진정한 것을 본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큰 변화를 주는데 바로 소구인문주의를 통해서 르네상스가 이제 생명력을 갖고 태어나게 된다. 자, 여러분 1470년경 1470년경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로마가 멸망하고 딱 1000년이 흐른 후죠. 그 1000년 동안의 역사는 생명력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역사였죠.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은 많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는 것이 심해서 권력으로 닦았고 우리는 특권주의고 우리는 고귀한 자들이고 양반이고 당신들은 상놈이고 타락한 자들이다. 그래서
아주 절대적인 권력을 그것을 끊임없이 주장하면서 유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자, 미술과 회화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를 주도해 나가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보티첼리라고 하는 화가죠. 보티첼리는 인문학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보티첼리는 메디치 가문에서 같이 시도 낭송하고 시도 만들고 그리고 또 그림도 그리고 이런 인물이었는데 바로 로마가 멸망하고 한 1000년이 흐른 후에 비너스의 탄생이라고 하는 작품을 만들게 되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것이죠. 생명력을 주고 바로 그리스 신화가 재탄생된 것이죠. 자, 1400년대에 투시법을 완성하고 많은 그 건축과 조각과 회화에서 천재들이 나왔죠. 그렇지만 고대 로마만 보고 거기에 항상 주인공은 성모 마리아였어요. 성모 마리아와 성경, 교회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근데 보티첼리는 비너스를 주인공으로 딱 세우면서 이제 그리스 문화를 들어오게 되죠. 비너스, 아프로디테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과 미의 여신은 사실은 고대 로마나 중세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신이었어요. 비너스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은 금기시됐죠. 즉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악마고 마녀, 그게 아주 대표적인 상징이죠. 성모 마리아만 완벽한 존재고 또 고대 로마에서도 처녀 레아 실비아 같은 존재만 인정이 됐지, 이런 연문을 뿌리고 많은 연애를 하면서 사랑을 한 여신은 마녀죠. 마녀. 절대 나올 수가 없는 화형에 처해야 될 그런 신이죠. 그런데 사랑의 여신이 이제 주인공으로 딱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것이죠. 성모 마리아, 동정녀, 처녀인 마리아 대신 연문과 연애와 수많은 사랑을 한 비너스가 주인공으로 딱 떠오르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그 변화라고 할 수 있죠. 깜짝 놀랄 일이죠. 금기시되고 마녀 중에 최고의 마녀로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법적으로도 그렇고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금기시되던 비너스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탄생을 한 것이죠. 바로 이제 그리스 문화가 유입되고 르네상스를 알리는 작품이 바로 보티첼리 비너스의 탄생이죠. 이것으로서 사랑의 여신이 이제 주인공이 되죠. 사랑과 미라고 하는 가치가 최고의 가치로. 순수하고 처녀인 성모 마리아가 최고의 가치였는데 정반대의 비너스라고 하는 사랑과 미의 여신이 주인공으로 떠올랐다는 것. 이것이 이제 르네상스의 시작을 바로 알리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또 여러분들이 피렌체에 가면 피렌체역이 있습니다. 피렌체 기차역이 있는데 그 기차역 이름이 산타 마리아 딜라 노벨라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산타 마리아 델라 노벨라 성당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 성당 뒤에 바로 피렌체 역이 있죠. 자, 이 성당은 누가 설계하고 건축했냐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고 하는 건축가이고 예술가고 대단한 고전 라틴어를 공부한 인문주의자예요. 그래서 알베르티가 설계하고 건축했죠. 그리고 이 성당은 자 노벨라는 노블이에요. 소설의 성모 마리아 성당인데 왜 소설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었느냐 하면 우리가 보카치오가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잖아요. 그때 나오는 주인공이 10명이에요. 남자 7명, 여자 3명. 그래서 1348년 흑사병이 돌 때 피신하기 위해서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 곧 언덕에 휘에솔레라고 하는 언덕이 피렌체가 있기 전에 아주 중심지였죠. 그 언덕으로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서 피신을 가는데 그때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이란 것이죠. 이곳에서 만나서 저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서 휘에솔레 언덕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서 벌어지는 열흘 동안의 이야기. 그래서 100개의 이야기가 바로 데카메론이라고 하는 소설이죠. 이 소설은 중세에는 모든 것이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참 완벽하게 정결하게 나아간다고 이렇게 믿고 그런 이야기만 했어요. 근데 그 소설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비도덕적인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현실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야기가 많아요. 음담배설 같은 그런 이야기도 많고. 그러나 사실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중세를 풍자하기도 하고 또 중세 위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제 있는 이야기들. 거기는 거룩하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이야기들.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중세 기독교에서는 항상 우리는 거룩하게 다 전부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항상 선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믿고 이러면서 지냈던 것이죠. 바로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고 하는 예술가, 건축가, 인문학자. 이 인문학자는 또 새로운 큰 변화를 주는 에너지 역할을 하죠.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 인문주의, 고전 라틴어 인문주의가 아니라 1470년경부터 소고 인문주의가 이제 대두되는데 거기에 장본인이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라고 하는 인문학자라는 거죠. 자, 레온 바티스타 알베르티는 1470년경부터 소고 부흥 운동을
또한 인문주의자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통속으로서 고전성을 추구하는 구체적 이론과 문법을 제시한 인문주의자였다. 그래서 이 리온 바티스트 알베르티는 소고된 문법서도 쓰고 이론도 했는데 전부 익명으로 썼어요. 왜 익명으로 썼을까요? 고전 라틴어를 공부한 인문주의자가 소고에 대해서 어떤 부흥운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책을 쓴다는 것은 금기시되었던 거죠.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을 그럴 일이죠. 그래서 이 리온 바티스트 알베르티라고 하는 인문주의자, 고전 라틴어도 섭렵하고 굉장히 잘하는 인문학자인데 아주 재능도 많은 에너지를 갖고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는 인물이 되죠. 그래서 어떤 주장을 하냐면 라틴어처럼 풍부하면서도 장식된 언어를 만들므로써 소고를 야만인의 기르만족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소고를 통해서 그 타락에서 해방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논제가 반대 비판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고전성 추구, 완벽한 순수함, 아름다움을 추구한 데에서는 공통된 입장이다. 그러나 고전 라틴어 인문주의자들은 고전 라틴어를 복구하지 않은 거죠. 1000년 전에 그 언어를 복구하자. 근데 알베르티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를 그 타락한 데서 해방시켜서 아름답고 완벽하고 순수한 언어로 만들자. 이런 그 주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알베르티의 입장은 라틴어만 신뢰하던 인문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죠. 15세기 후반 1400년대 말에도 통속어는 굉장히 업신여기를 받고 경시되었었죠. 특히 인문학자들이 있어서는. 근데 리온 바티스트 알베르티라고 하는 인문주의자들은 소고를 부흥시키고 완벽하게 만들자는 그런 운동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있을 때 바로 고전 그리스에 대한 연구를 또 본격적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소고를 이제 중심으로 놓고 논쟁이 펼쳐졌을 때 바로 이제 고전 라틴어가 그리스의 이해를 많이 들게 되죠. 그래서 언어 이태리어가 탄생할 때도 그리스에 대한 연구와 그리스의 이해를 많이 들면서 바로 그리스 문화뿐만 아니라 그리스어를 통해서 소고가 재생이 되게 되죠. 그래서 빈부는 어떤 학자냐면 문법학자인데 베니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그리스어 학자예요. 그리스어를 공부한 사람인데 최초로 그리스어. 시칠리아 가서 그리스어를 수학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어로 된 원전을 연구하기 시작하죠. 그 이전에는 그리스어로 된 서적들은 원서를 읽은 사람이 유럽들에게 없었어요. 전부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라든가 이런 책도 아랍어에서 라틴어로 중력된 것을 봤지 그리스 원전을 본 적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바로 프렌체의 르네상스는
그리스에 대한 연구를 원전을 통해서 그리스어에 대한 공부뿐만 아니라 그리스의 고전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그리스의 신화, 전설이 그대로 이렇게 기독교라고 하는 그 보편 종교 속에서 이단화시켰던 그러한 그리스의 신화나 문화가 유입되면서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빈부의 언어 이론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소고에 대하여 이제 소고가 중심이 됐어요. 고전 라틴어가 아니라 대체로 된 3권의 책이다. 자, 르네상스 시대의 책들은 사람이 자기 서재에 앉아서 혼자 생각해서 쓴 책들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 문화가 들어오고 한 책들을 다 보면 전부 대여체예요. 서로 대화하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거예요. 생각해서 쓴 게 아니라 실제로 대화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생각이 아니라 대화하고 실제로 토론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서재에서 혼자서 하면 자꾸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위적으로. 그죠? 논리만 다 맞춰서 짜집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책들이 이론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르네상스 시대 책들은 전부 대화로 돼 있어요. 대화 내용을 그대로 적은 것들이 책이죠. 자, 제1권에서 라틴어와 마찬가지로 표현에서 탁월함을 보여주는 소고의 품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래서 벤버는 구어에서뿐만 아니라 페트라르카의 시 보카치오의 산문에서 완벽한 형태로 확정된 피렌체 언어가 이탈리아 국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의 국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또 논쟁을 벌이지만 명칭도 이탈리아 반도. 그때는 이탈리아어란 말도 없었고 이탈리아 국가도 없었어요. 이탈리아 반도만 있었죠. 우리 한반도처럼. 그래서 이탈리아 반도니까 이탈리아어로 하자. 이렇게 됐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서 오늘 이탈리아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된 것이죠. 이권에서 소고의 우수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3권에서 필전의 명확한 문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이 문법표를 조작하게 되죠. 방대한 논쟁을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많은 작가들이 동조했고 벤부의 이론은 설득력이 있었다. 그래서 소고가 국어로서 위상을 갖게 되고 이 소고가 재생해서 하는 데에는 벤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전 모방 이론이죠. 벤부 이론은 승리를 거뒀다. 그렇죠? 빈보용품 16세기 초 소고를 정화하여 이문제의자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그래서 모국의 명칭은 링과 이탈리아나, 이탈리아로 부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어가 탄생을 한 거죠. 그렇게 천대받고 타락한 언어라고 괄시를 받던 소고가 이탈리아어로 재탄생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민중들이 사용하는 실제 입으로 사용하는 소고가 국어로서 위상을 갖게 되고 생명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당당하고 문화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어, 소고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존중을 받고 위상을
갖게 되고 문화에 참여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중들은 뭐라 그랬어요? 타락한 자, 하찮은 자라고 하는데 이제 국어로 속어가 이탈리아어로 하면 국어로 되면서 속어를 사용하는 모든 민중들이 인간으로서 문화인으로서 지위와 그 위치를 확립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는 속어의 재생, 바로 속어를 사용하는 민중의 재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